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죠. Bitfarms, 티커 심볼 BITF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최근에 그 10월 14일 기준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하면서 5.89달러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피트팜스의 진짜 모습은 뭘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핏팜스는 정말 뭐랄까 격동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만 캐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점에 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요? 어떤 변화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거시적인 환경 변화부터 시작해서 정말 치열한 산업 경쟁 구도, 그리고 빗팜스가 자체적으로 가진 역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로 뜯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여러분께서 빅팜스를 둘러싼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이 뭔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바깥쪽 환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핏팜스가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뭐 이런 거요. 패스트 분석 틀을 쓰면 좀 정리가 잘 되겠네요. 네, 그게 좋겠네요. 정치적인, 폴리티컬 부분부터 볼까요? 핏팜스가 원래 캐나다 기반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규제 환경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캐나다가 좀 우호적이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게 처음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게 맞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특히 그 OECD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CARF라고 하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캐나다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뭐 투명성을 높인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제를 따라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운용 비용도 더 들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규제 강화는 항상 좀 부담이죠. 그런데 자료 보니까 비트팜스가 미국이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로 확장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그건 이런 캐나다 규제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그에 관련이 깊습니다. 비트팜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찾아서 미국 텍사스라던가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곳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단순히 뭐 전기세 아끼자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뭐 특정 국가에 너무 사업이 집중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나서는 거죠. 리스크 분산 차원이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경제적인 이코노믹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뭐 비트팜스의 수익이라는 게 거의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니까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던 건 당연히 비트팜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동시에 봐야 하는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 네.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이게 지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비트펌스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채굴 기업들한테는 이 자금 조달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전력 비용. 이것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경제 변수죠? 그렇죠. 전기료 오르면 정말 타격이 크겠네요. 사회적인 소셜 분위기는 어떤가요? 특히 이쪽 산업은 항상 그 환경 문제, 꼬리표가 좀 따라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게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다 보니까 뭐 환경 파괴 주범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네, 비트펌스도 당연히 이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력 발전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퀘벡 지역이나 다른 북미 지역 시설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재생에너지 활용이요? 네, 소위 그린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게 단순히 뭐 기업 이미지 좋게 하려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치나 규제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린 비트코인이라 흥미롭네요. 기술적인 측면도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이제 뭐 거의 상식처럼 됐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이게 빗밤스 같은 채굴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도 하는 것 같던데? 네,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연산 능력, 이걸 해시레이트라고 부르죠. 이 해시레이트랑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채굴 난이도가 정말 끊임없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뭐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 관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개별 채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더 많은 연산력, 그러니까 더 성능 좋은 장비랑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결국 경쟁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 누가 더 좋은 채굴 장비, 그 ASIC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최신 고효율 A식 채굴기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능력이 이제는 뭐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빗밤즈 행보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단순히 채굴 효율 높이는 데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채굴 말고 다른 쪽으로요. HPC랑 AI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사업 다각화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가진 그 엄청난 변동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채굴만 하던 회사가 데이터 센터 같은 컴퓨팅 인프라 사업까지 하겠다 이런 거군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아주 큰 변화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리걸과 환경적인 environmental 요인도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법적으로는 뭐 캐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자금 세탁 방지 AML, 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제들이 암호화폐 분야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요.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소비 문제랑 바로 연결되고요. 비트팜즈가 북미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하겠다, 탄소 발자국 줄이겠다 이런 노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팜즈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들 패스텔 분석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산업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암호화폐 채굴 산업. 야, 이거 경쟁이 정말 살벌할 것 같은데요. 그 포토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 그걸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네, 뭐 경쟁 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터의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 산업 내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부터 보면요. 이미 시장에는 메라손 디지털, 티커 마라죠.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즈 같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춘 대형 상장 기업들이 질비합니다. 아, 네. 마라랑 라이엇 유명하죠. 네, 이 회사들 모두 그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높이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비트팜스도 당연히 이 거대 기업들과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기존 강자들하고 싸우는 것도 벅찰 텐데 혹시 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뛰어들 수도 있는 구조인가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떤가요? 대규모로 신규 진입하는 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 투자 규모가 워낙 크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기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네, 이게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닫혀있는 시장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소규모로 채굴풀 같은 형태로 참여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졌고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뭐 엘살바도르처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채굴 사업에 나서기도 하니까 잠재적인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대규모 진입은 어려워도 완전 안전지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비트팜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에이식 채굴기 만드는 회사들, 이 공급자들의 힘은 센 편인가요? 교섭력 말이죠? 공급제 교섭력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왜죠? 그 빅메인 같은 소수의 굉장히 큰 에이식 제조사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굴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고효율 장비를 제때 공급받는 게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쵸. 아까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장비 제조사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장비 구하려는 구매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요. 아, 장비 구하는 것도 전쟁이군요. 그럼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가는 사람들, 구매자들의 힘은 어떤가요? 이건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 가격대로 팔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매자 교섭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결국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그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는 거니까요. 특정 구매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체제 위협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캘 수도 있고 아니면 채굴 방식 자체가 뭐 바뀔 수도 있잖아요. POS 같은 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그 네트워크 효과나 브랜드 가치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단기적으로 대체될 위협은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더리움처럼 아주 주요한 암호화폐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은 지분 증명 방식인 POS로 전환을 했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더비움 머지 이후에요? 네,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작업 증명 방식 채굴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어쩌면 비트팜스가 아까 말한 HPCI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장기적인 변화랑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POS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외부 환경이랑 산업 경쟁 구도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진짜 비트팜스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뭘까요? 스워트 분석이랑 제공해주신 재무 데이터를 보면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비트팜스의 내부 역량을 그 스워트 분석 틀이랑 재무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보죠. 첫 번째로는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미국 중심의 성장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미국 집중 전략이요? 네, 경쟁사였던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의 시설을 인수한다거나 펜실베니아에 아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적으로 규제 환경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게 현재로서는 꽤 현명한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집중과 더불어서 아까 계속 나왔던 그 사업 다각화, 이것도 당연히 강점이겠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HPC 그리고 AI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까 봐 하는 위험 회피를 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유동성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합쳐서 약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오, 꽤 많네요. 네, 이 정도면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할 때 버틸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앞으로 계획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 이게 강점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약점, 위크네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약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여전히 너무 높은 비트코인 가격 의존도입니다. 아, 그렇죠. 아직은 그게 주력이니까. 네, 아무리 HPCI 사업을 새로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급락한다, 그러면 실적에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 리스크는 여전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수익성 문제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그 인베스팅 프로 데이터 같은 걸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수익성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이 좀 드러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7.52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7.52요? PR이 마이너스라는 건 네, 그건 쉽게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순이익이 적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건 분명한 약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PER 마이너스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네요. 수익성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럼 비트팜스 앞에 놓인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이랑 또 위협, threats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아까 강점에서도 언급됐던 HPC 및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첫손에 꼽아야 합니다. 지금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팜스가 진출하려는 이 신사업 분야의 잠재력 자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점차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채굴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좀 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둘 다 아주 솔깃한 기회네요. 반대로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요? 역시 그 경쟁 심화나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것들이겠죠. 네, 바로 그 점들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앞에서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정말 끝도 없이 치열해지는 채굴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채굴 난이도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이건 채굴 보상을 계속 갉아먹어서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네. 둘째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게 채굴 보상이 말 그대로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모든 채굴 기업들에게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도전 과제거든요. 다음 반감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죠. 네, 반감기는 정말 큰 이벤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라던가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역시 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패스틀 분석, 포터 분석, 수학 분석까지 외부 환경, 산업 경쟁, 내부 역량 정말 다각도로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을 쫙 종합했을 때 비트펌스의 미래를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하겠네요. 네, 비트펌스는 지금 아주 중대한 갈림길 혹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변화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감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HPAI 말씀이시죠? 네. 미국 시장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HPC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는 그 시도.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상당히 시혜적절하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25년 2분기 매출을 보면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7%나 증가한 7,8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와, 87% 성장이요. 대단한데요. 네. 이건 이러한 새로운 전략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거나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분석했던 것처럼 계속 치솟는 채굴 난이도 문제, 또 필연적으로 다가올 다음 반감기의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 HPCI라는 신사업 분야에서 과연 비트팜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이런 내재된 리스크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신사업 성공 여부가 관건이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기술적 지표 같은 것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비트팜스의 장기적인 성공은 결국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또 확장해 나가느냐,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는 또 얼마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내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및 컴퓨팅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 거대한 변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가 비트팜스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관건이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변신의 성공 여부가 핵심이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팜스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변화무쌍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면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께서 비트팜스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비트팜스의 이 여정은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또 시장의 요구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진화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비트팜스가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HPCI 사업이 이미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강력한 기존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경쟁 우위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강조하는 그린 비트코인을 향한 노력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굴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